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각급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을 선도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2012년에 교사가 됐습니다. 2015년이면 3년 차겠죠?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보면 뭐 새로운 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신입이 한번 포부 있게 해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 막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대표를 정결 선생님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이게 굉장히 큰 자리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인성교육 선진 교사를 기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거기 선발되어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만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과목은 도덕입니다. 아마 여러 학교에서 3학년 때는 도덕을 잘 안 배우고 1, 2학년 때 배워서 그 도덕의 내용들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혹시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학생 있을까요? 말 안 했던 학생 기회를 줍시다. 경남중 이승훈 학생. 성선설 대표자 이름도 아실까요? 네? 성선설 주장한 대표자 이름도 아실까요? 맹자. 맹자 정확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기 지금 보면 제목이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잖아요. 교육, 가르친다는 의미의 한자어 교, 기른다는 의미의 한자어 육,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사실 교육 붙여서 쓰는 한자어 용례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해요. 맹자라고 하는 분께서 선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것으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영재인 학생 대표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수업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제는 인성교육이고요. 목표라는 말과 목적이라는 말을 비교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들었을 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평소에는 좀 수업 바쁘고 해서 매 시간 하지는 않는 편인데,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수업 공개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막 들어오시고 학부모들께서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할 때 수업 시작하는 제일 앞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나요? 학습 목적을 제시하나요? 학습 목표를 제시하죠.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 한 교시의 학습이 몇 분 동안 이루어집니까? 45분. 45분 동안 공부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짧나요? 기나요?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겠죠. 단기간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목적은 목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긴 기간을 잡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전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체 삶에 있어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생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죠. 대학은 여기 남학생들도 절반 정도 있어서 안타깝게 군대를 가서 여학생들이랑 좀 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4년 내지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 6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험? 맞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대답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계속 연세에서 묻다 보면 삶의 최종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글자 단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 수업 제목에 있었던 두 글자 단어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행복?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루려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동양과 서양, 옛날과 오늘날 교육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지만 좁혀보면 두 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쌓이죠? 지식. 바른 지식을 쌓는 게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영수 사과는 두 번째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도덕 선생님이라고 했죠. 도덕에도 당연히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과 함께 도덕하면 교육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인성. 맞습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바른 지식, 바른 인성. 이 두 가지를 비교적 과목마다 조금 중요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행복해져야 할 텐데요. 동양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 바로 말하면 여러분들 조금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동양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동양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행복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5가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효도? 효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이게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과 좀 연결될 것 같긴 합니다. 효도. 동양에서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봤을 것 같나요? 돈. 네? 돈. 정확합니다. 돈. 동양 사람들도 돈, 물질적인 게 행복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거 첫 번째 하나 들어갑니다. 연애요. 연애하면서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근데 동양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5가지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긴 합니다. 명예. 뭐라고요? 명예. 명예. 좋습니다. 명예도 사실 맞는 거긴 한데요. 돈과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돈, 이건 약간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건데 다른 거 4가지는 이렇게 돈과 같은 세속적인 내용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때. 하고 싶은 걸 할 때. 다 맞는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복에 안 들어가서 조금 안타깝네요. 아프면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픈 것과 반대되는 상태가 무엇이죠?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건강하게 살아야지 행복을 위한 활동에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긴 한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살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불우의 사고로 좀 일찍 죽어버렸다. 행복한 삶이라고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2가지 했습니다. 오래 살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맞이하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나요? 병원.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좀 아픈 상태에서 대부분 죽게 되죠.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다가 다른 가족들이 눈을 떴는데 돌아가셨다. 오래오래 사시다가 평소에 아픈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아픈 것도 없었는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그건 비교적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거라고 해서 행복한 조건 중에 좀 하나로 들어가기도 해요. 요 세 가지가 연결되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아프지 않게 죽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까 어떤 학생이 효도를 이야기해 줬는데 효도가 이런 것과 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과목이 뭐라고 했었죠? 도덕.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행복과 연결됩니다. 자, 오복. 첫 번째 부가 돈 많이 버는 거. 두 번째 수는 뭘까요? 오래 사는 거. 이게 목숨 숫자입니다. 세 번째 강령 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모님 계신 침실에 노크를 하고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건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종명 무엇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 다섯 번째 유호덕. 호가 좋아한다는 거고 덕이 도덕적인 거, 바른 인성 말하는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바른 인성 가지고 살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에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봤고요. 인성교육 이야기하기 전에 인성이 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인성교육진흥법 제일 처음 생길 때 인성은 한자어는 합의가 돼 있었어요. 인성할 때 인이 한자어로 뭘까요? 사람인. 성은 무슨 성일 것 같아요? 성품 내지 본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성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번역한다. 어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P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personality. 그다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어로 뭐죠? humanity 있습니다. 세 번째는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캐릭터. 이 세 가지 다 인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 개 중에 뭐죠? 캐릭터죠. 왜 캐릭터만 빨간색인지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인성의 의미 다 담기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퍼스널리티.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저렴한 편이죠. 죄송합니다. 인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성격 그 중에서도 특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너무 개인에만 국한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는 안 썼고요. 휴머니티, 인성 말고 인간성이라고도 번역되거든요. 뭐와 비교해서 인간성이라고 말할까요? 동물과 비교되는 거. 우리가 잘못된 행동하면 이런 무엇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짐승, 개 조금 직접적이긴 한데 짐승, 금수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존재들과 다른 인간만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휴머니티를 말하기도 합니다. 휴머니티도 좋긴 한데 캐릭터가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우리 아까 교육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뭐 쌓는 거라고 했죠? 지식. 인성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되는 요소도 있어요. 인성에 대해서 공부해서 머리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따뜻한 마음이나 감정을 가져야 되겠죠. 인성은 느끼는 거, 아는 거 말고도 느끼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게 관련되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아침마다 서부교육청에서 여러분들 체력 단련도 하면서 인성교육하라고 한자어로 세 글자 쓰는 활동이 있어요.
무슨 활동인지 아시나요? 체인지 활동. 그게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캐릭터 안에. 체인지. 잘 알고 잘 느끼고 잘 실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바른 인성이 될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인성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야기하고 인성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의 구성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부가 조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얼굴에 기름이 많이 흐릅니다. 오일 쇼크라고 표현하죠. 피부만 민감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민감해야 되거든요. 아까 도덕은 아는 거, 느끼는 거, 실천하는 거 세 가지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이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중에 뭐와 연결될 것 같아요? 실천하는 거? 민감하다. 아는 거? 느끼는 거 좋습니다. 느끼는 거.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거. 아는 걸 이성이라고 표현한다면 느끼는 건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감정 맞습니다. 감정. 모든 사람이 감정을 가질까요? OX. 모든 사람이 감정을 가진다. OX. X입니다. 안 가지는 사례도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뭐 여러 가지 학술 대회 같은 데도 가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사이코패스 관련한 연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100%를 가정하면 전체 인구 100% 중에 몇 퍼센트가 사이코패스일 것 같아요? 10%. 네, 4%라고 합니다. 4%. 넉넉하게 잡으면 4% 정도까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보면 굉장히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생님 고향은 금정구 쪽이거든요. 금정구 아시나요? 사하구랑 멀어서 금정구라고 하면 조금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1호선 지하철 타고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이제 부산대학교 좀 지나서 있는 동네가 금정구인데 최근에 굉장히 흉악한 그 엄청 무서운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건인 줄 아시나요? 가해자가 여성이었어요. 피해자도 여성이었고. 정유정요? 정유정은 아마 2, 3년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올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건 안경 꼈잖아. 뭐 사람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안경 낀 사람. 안경 낀 사람요. 그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과외 받는다고 찾아가가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추적 60분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범죄 증거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뭐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고 캐리어 들고 막 걸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막 어깨춤을 추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마 감정이 거의 없는, 감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내가 도덕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민감하게 발휘하는 거, 이게 도덕적 민감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민감성 가지고 있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아까 사이코패스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코패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다를 거고 아닌 사람들도 민감한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거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비교적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감정과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도덕적 판단. 아까 도덕적 민감성은 감정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판단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뭐와 관련될까요? 이성. 이성.
어떻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인 건지 머리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의 사례인 것 같나요? 학교 폭력 사례입니다. 뭐 지금 그림만 봐서는 직접 때리는 신체 폭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손에 뭐를 들고 있죠?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다 이렇게 하면 무슨 폭력이 되죠? 사이버 폭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폭력 당하고 있는 사람 봤을 때 도와주잖아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봤을 때도 도와줄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을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일으켜줄 정도다 하면 직접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갑자기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갑자기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차에 부딪혀서 튕겨나가서 의식을 잃었다. 그럼 의식 잃은 거 말고도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죠. 도와주려고 해서 그냥 일으키다 보면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119에 신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 친구를 목격했을 때도 괴롭히는 친구가 좀 굉장히 성향이 난폭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끼어들었다가 나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 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도덕적으로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도덕적 판단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동기화입니다. 도덕적 행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까 동양의 오복에서도 첫 번째, 옛날 사람들도 행복하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뭐라고 했었죠?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림에 봐도 이 사람이 돈이 가득 차 있는 주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혹시 6글자 단어로 뭔지 아시나요? 물질 만능주의. 정확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말고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하죠? 비싼 보석입니다. 노란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의 유혹 이런 데 휩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학생 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하면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좋은 유혹에 휩싸일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생기거든요. 거기서 내가 물질적인 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른 게 무엇인지 고민해서 도덕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도덕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살려고 하는 게 도덕적 동기화일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학생 대표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실행력인데요. 아이히만,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독일 사람입니다. 세계대전 기간에 유대인들을 많이 가다두고 집단 학살했던 비극적인 장소가 있잖아요. 어떤 수용소인지 아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그때 이제 집단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 나치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죠? 모든 유태인들을 히틀러가 직접 한 명 한 명 다 학살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옮겨가지고 학살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있겠죠. 안타깝게도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히틀러한테 직접 죄를 물을 수는 없었고,
당시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유대인들 집단 학살했던 이런 군인 간부들 아니면 경찰 간부들에 대한 그 전범 재판이라고 하죠. 전쟁 범죄자들 그 재판에서 알려졌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이히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죽였죠. 변명을 했어요.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상부의 지시요. 맞습니다.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인들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랫사람의 몫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의 명분이에요. 나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국가 지도자가 시킨 거고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시한다고 했을 때 사실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군인 신분일 때 거절하기 어렵다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죽이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선택에 다른 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불복종하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심판에 넘어가서 뭐 가장 심한 경우에는 사형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분을 내려놓는. 그렇죠. 군인 신분을 내려놓으면 되겠죠. 나는 이런 역할까지는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군인 신분을 내려놓는 그런 용감한 결정을 했다면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아이만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상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이런 행동을 스스로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전쟁이라는 거 뭐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커다란 어려움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강요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실행력까지 가져야지 올바른 인성, 구성요소 4가지를 다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할 마지막 내용인데요. 인성교육의 내용들이라고 해서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4가지 내용.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스님입니다. 스님께서 뭐 하고 계신가요? 명상도 맞는 말입니다. 불교식 용어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자기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활동인데요. 처음 불교에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기보다는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생겼는지 아시나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왔을까요? 중국 거쳐서 들어왔죠. 그러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가지고 넘어간 스님이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 집에 가보면 이 사람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기도 해요. 달마 맞습니다. 달마를 왜 이야기했느냐? 이 달마 대사가 중국 넘어가서 이 절에서 수행을 했는데 엄청 유명한 절이에요. 소림사 맞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쿵으로 유명한 절인 소림사에서 달마 대사가 이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조금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굴 속에서 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행을 했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행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무건수행 하신 거죠.
무건 수행하는 과정에서 깨달음 얻으려고 하면 괴롭히는 마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뭐 부나 명예 이런 거 추구해라 막 이렇게 유혹하는 애들도 있었겠죠. 교실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똥단지 같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루시퍼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건 서양 쪽 마귀고요. 여러분들 지금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아마 이 마귀가 굉장히 괴롭혀야 되는데 훌륭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괴롭힘을 거의 아무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지독한 마귀가 누구이죠? 잠마귀입니다. 5교시에 수업 듣다 보면 집중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졸다가 종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마대에서도 깨달음 얻으려고 하면 잠마귀가 엄청 괴롭혔대요. 그래서 이 지독한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찾아본 거죠. 마귀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제일 먼저 잠이 오면 가장 먼저 무거워지는 것 맞습니다. 눈꺼풀로 들어오죠. 눈꺼풀로 들어오는 걸 알아낸 달마대사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꺼풀을 뜯어버렸습니다. 달마도 보면 달마대사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눈꺼풀이 없어서 그래요. 뭐 서명 가면 성형외과 광고에 앞트임 뒤트임 하잖아요. 달마는 위트임을 시도하신 분입니다. 눈을 다 터버리셨어요. 이렇게 해서 졸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제 그 유명한 스님이 되신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 달마대사가 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방법은 안 쓰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목적이라든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것과 관련되는 덕목이 바로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성실일 겁니다. 자신과 관계되는 덕목이 성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사진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무슨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 도와주는 게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폭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꼭 말로 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야만 폭력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폭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동학대 심하게 당해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아동학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굉장히 어린아이를 보살펴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방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 어린 애들은 부모가 해줘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맞습니다. 먹고 나면 이제 배설하면 기저귀도 치워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학교 폭력도 봤을 때 최소한 신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 똑같이 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모른 척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을 고통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지금 타인과의 관계 핵심 덕목이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나가 보면 사회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는 비교적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국가사회 더 뛰어넘어서 지구 공동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도 어떤 친구입니까? 빈민, 피부색을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서 기아,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단체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유니세프 좋습니다.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좋습니다. 또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다가 이 단체에서 최초로 도움받다가 도움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변한 사례입니다. 왠지 이름만 들으면 안경정 이름 같아요. 월드 비전 거기서 우리나라가 기념비적인 사례거든요. 도움을 받다가 도움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됐어요. 사실 이 배려라고 하는 두 번째 관계에서 요구됐던 핵심적인 덕목이 더 확대된 형태가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정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배가 공평하게 돼야 돼요. 분배가 공평하게. 우리가 지금은 엔데믹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마스크 낀 학생들이 제법 있긴 한데 제일 처음에 마스크 끼고 학교 나오는 것도 못했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수업 들었죠?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여건,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희 이제 코로나 되고 모든 학생들 원격 수업 실시할 때 1인 1 디지털 기기 다 보급됐잖아요. 이게 다 정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대씩 다 보장해 준 거죠. 사회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사람하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내에 사람 말고 다른 존재들이 많습니다. 사람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생명체 있습니까? 동물이 있죠. 동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포스터에 무엇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네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불필요한 실험하면서 동물들이 너무 고통받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동물 강아지인데 견종이 뭔지 아세요? 좀 까부는 애들을 이 미가 있다고 요즘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비글입니다. 비글. 비글이 왜 동물 실험할 때 강아지 중에 견종으로 많이 채택되는 줄 아세요? 말을 잘 듣는다. 좀 비슷한 거예요. 동물 실험하면 동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무섭다. 뭐 때문에 무서울까요? 동물도 이걸 느끼거든요. 고통을 느끼거든요. 자, 고통을 느꼈으면 다음에 흰색 가운 입은 실험하는 사람이 오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비글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사람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운 실험을 했던 그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과학자가 오면 사람이 좋아서 꼬리치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실험을 계속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우리 백신 이런 거 만들면서 의약품 실험 같은 거 했잖아요. 반드시 요구되는 실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실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제품 중에 이것 때문에 동물 실험 많이 해요. 뭐 할까요? 화장품 때문에 실험 많이 하거든요.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여기서는 비글인데 화장품 실험할 때는 어떤 동물 많이 쓸까요? 토끼 많이 씁니다. 토끼 어디에 화장품을 테스트할까요? 눈에다가 합니다. 토끼도 야생성이 있어서 피부에 하면 별로 타격이 없대요. 그래서 화장품 원액을 눈에다가 붓는데 그냥 부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각막을 도려내서 노출된 이 눈에다가 화장품 원액을 들이붓고 눈에서 출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 가지고 화장품 독성을 테스트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만드는 실험 때문에 우리 주변의 동물들한테 이런 고통까지 줘야 되는가? 우리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 덕목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죠? 책임. 책임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는 거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동물 말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연 전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 때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루한 수업이었을 텐데 한 명도 집중력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